이 왕조의 몰락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극동 지역에 대한 욕망이 좌절된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니콜라이 2세의 가장 중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러시아의 주력은 유럽 지역에 있는 땅들이죠. 유럽과의 관계를 통해서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이런 방식으로 경영이 되지만 이 극동 지역도 먹을 떡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서유럽은 경쟁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기 어려운데 극동 지방은 땅과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청나라가 있지만 청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종이호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청나라와 한반도를 뭔가 욕심을 부린다면 먹을 떡이 있겠더라라고 해서 러시아가 극동 지방에 관심을 둠으로써 발생하게 된 사건이 러일 전쟁이죠.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죠.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가 개방이 되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 의해서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개방이 되죠. 그럼으로써 조선은 청일러 같은 여러 열강들의 대결의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 맨 먼저 발생한 게 청일 전쟁이죠. 물론 조선이란 나라는 예로부터 청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에 있었죠. 이게 속국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뭐 어느 정도의 청나라의 속국처럼 운영이 되어 왔죠. 그런 것이 1876년 이후에 그 개항이 되면서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청나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러시아나 일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땅이냐에 대한 치열한 대결 구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발생한 게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의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1894년 6월에 일본군이 경복궁에 침입을 하고 풍도해전, 평양전투, 황해해전, 웨이해 함락 같은 청군과 일본군이 치열하게 육지와 해상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결과적으로 청나라는 이 전쟁에서 일본군에 패함으로써 이 조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죠. 청일전쟁의 시작은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였습니다. 1894년에 동할농민군이 전북 지역에서 일어나죠. 농민군이 봉기를 해요. 그러면 조선의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하면 되는데 조선의 군대가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청군의 파병을 요청을 하죠. 청나라에서 2,800명의 청군을 파병을 합니다. 그때 일본군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파병할 준비를 다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8천여 명의 일본군을 파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 2,800명이 조선에 들어왔고 일본군은 8천여 명이 파병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군은 아산만의 풍도에서 청해군을 공격을 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일본군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한반도에 들어올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럼으로써 첫 일격을 풍도 해전에서 당하게 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군한테 지게 됩니다. 이때에도 청나라의 군사력 규모를 보면 일본군보다 훨씬 컸어요. 하지만 청나라는 전쟁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894년쯤 되면 청나라도 거의 국가의 말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지도층은 몸보신만 하려고 하고 굳이 일본과 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한반도를 먹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컸죠.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많이 달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의 해전을 거쳐서 청나라를 이기게 되고 청나라는 패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그 배상금의 금액이 자그마치 2억량이었는데 그게 일본의 4년치 예산에 해당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까지 해군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해군이 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강한 전투 의지를 가지고 청나라를 이김으로써 2억량의 배상금을 얻게 되고 이게 4년 재산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음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군의 세력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군이 한양에 진주를 하면서 명성황후를 시해를 하죠. 자, 그러자 1896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 사건을 아건퍼튼이라고 하죠. 러시아 공사관의 과거의 공사관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여기 작은 탑 같은 것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공사관은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러시아 영향력이 조선에 미치게 되죠. 여전히 러시아가 강대국이죠.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서 러시아를 보호해 있다 보니까 일본군이 여기서 큰 힘을 쓰지 못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할 수 있었고 광무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일본이 좌지우지 못하는 사이에 대한제국 선포라든지 개혁 같은 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일본은 계속 그 러시아 상황을 보고 있었죠. 뭔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걸 본 겁니다. 이때 러시아는 청나라를 압박해가지고 류순과 다레낭을 조처하게 됩니다. 당시에 열강들이 청나라의 도시들을 조처하는 게 큰 유행했잖아요. 영국은 홍콩섬을 가져갔고 러시아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청나라의 해안가인 도시들을 조차를 했죠. 대표적으로 독일은 청도항을 압박을 해서 그들의 어떤 조차지로 만들었죠. 그 칭다오 맥주가 독일의 기술을 들여와서 맥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칭다오 맥주가 유명하잖아요. 이제 독일이 칭다오를 조차하게 되고 러시아는 리순과 다롄항을 조철했다. 거기에 러시아 제1해군을 배치해서 이 만주 땅 자체를 이 러시아가 먹으려고 하는 큰 욕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한반도를 39도선으로 나눠가지고 39도선 북쪽은 러시아가 가져가고 밑은 일본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협상 같은 걸 했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무산이 되었고 어찌됐든 러시아는 만주를 먹으려고 했고 일본은 한반도를 먹으려고 했다. 그런 욕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만주를 이렇게 차지하고 일본은 한반도를 영유한다. 이게 대략적인 러시아와 일본의 이 지역의 상호 이해였다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일본이 가만히 러시아를 봤더니 상당히 취약하더라. 그렇게 강하지 못하더라. 물론 대국인 건 맞지만 유럽에 치우쳐져 있고 극동 쪽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더라. 러시아 극동군은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만주 지역에 들어온 극동 10만 명밖에 안 되고 러시아 중심인 유럽으로도 너무나 멀다. 10,000km 떨어져 있는 이런 곳이란 말이죠. 당시까지는 철도도 제대로 없었고 군대가 와도 몇 달 걸려서 말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급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시베리아 철도가 연결이 안 됐으니까 보급이 제대로 될 수도 없고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함대가 오기도 너무 멀고 결과적으로 전투적인 전력에서는 러시아가 앞서 있는 건 분명하지만 문제는 극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주요 거점 러시아의 리순 다롄이겠죠. 여기를 선제 타격하고 협상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여기에 있는 함대가 몇 척 안 되고 일본이 갖고 있는 함대 수준이면 충분히 저기를 선제 타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여기를 지원하기에는 너무 멀다. 이런 상황을 일본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일본은 이미 상당히 많이 준비되었습니다. 청일전쟁 당시에는 이런 해군이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역량의 배상금이 있었죠. 그리고 내부 예산을 대폭 늘려가지고 군비를 확충을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영국으로부터 최신 전함을 구입합니다. 당시에 영국과 일본은 영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영국과 일본이 워낙 먼 거리 있었기 때문에 상호 안보 조약 이런 건 어렵겠지만 필요시에 다른 지역에서 해양 지역에 서로 돕는다. 이 정도였겠죠. 그때 영국이 일본한테 제공한 건 바로 최신 전함이었습니다. 물론 돈 주고 샀겠죠. 청일전쟁의 배상금이 이때 사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일전쟁에 배상금이 없었다면 일본이 이렇게 대단한 함대를 구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전함이 6척이었고 순양함이 7척이고 구축함이 24척이고 어뢰함이 63척이었다. 최신식 철갑선을 일본은 구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일본이 일으키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1904년 2월 10일에 일본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미 이틀 전에 리순항을 봉쇄를 했어요. 그리고 1년간 치열한 공방전을 치른 끝에 이듬해 1월 2일 날 리순항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 있죠? 리순항에 상륙한 일본군. 거의 11개월 동안 버티다가 리순항이 항복을 하게 된 거죠. 일본의 계산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리순항이 이렇게 공격을 다 하고 있으면 이 군대가 와서 여기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만주 지방에서도 육전이 벌어지곤 했지만 일본이 훨씬 앞선 전력으로 러시아 군대를 밀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주에 있는 러시아 육군이 10만 명밖에 안 되고 일본은 자그마치 26만 명이 되었거든요. 숫자로 충분히 러시아 육군을 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리순왕이 일본군에서 포위되었으니까 이거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트해에 있었던 발트 함대가 떠나게 됩니다. 1896년에 발트 함대는 전함이 13척, 순양함이 26척, 구축함이 50척, 건보트가 17척이었어요. 대단한 발트 함대를 구축을 했죠. 1904년 10월 15일 날 발틱 함대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출발합니다.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빨간 선이 있죠? 쭉 와서 모로코의 탕예르 지역에 와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다카, 가봉 쭉 내려오고 마다가스카르 섬에 들르고 싱가포르를 거쳐서 캄남을 거쳐서 스시마 해역까지 오는 게 발틱 함대의 항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탕헤르, 다카, 가봉, 노지베서 이런 데 특징이 뭐냐면 다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당시에는 영일 동맹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영국하고 사이가 나빠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도움을 얻을 수는 없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였다는 거죠. 프랑스랑 사이가 좋았죠. 그래서 프랑스로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프랑스 식민지에서 머물러 가지고 보급을 하게 되었던 거죠. 1904년 10월 15일 출발한 발틱 함대는 그 함대 전대가 간 게 아니라 절반 정도가 출발하게 된 겁니다. 전함 7척이고 순양함 7척, 보조 순양함 5척, 구축함 9척 등 총 28척의 전투함이었고 26척의 수송함 그리고 승무원 14,000명 어마어마한 대함대가 상트페테르부크를 출발한 겁니다. 이렇게 대양을 가로질러서 일본까지 오게 되었는데 10월 15일 날 출발을 했는데 대서양을 거쳐서 아프리카 남쪽을 거쳐서 마다가스카르까지 온 게 11월 16일이었습니다. 20일 정도 걸렸네요. 상당히 빠르게 온 셈이죠. 근데 왜 그 당시에는 수에즈 운하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남쪽으로 바스코 다 가마가 갔던 그 항로로 갔냐면 당시에 이 수에즈 운하가 공사 중이었고 러시아 함대 중에 일부가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갈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11월 16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함대가 마다가스카르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떠난 거 보면 3월 17일이죠. 거의 4개월 정도 걸렸어요. 4개월 만에 떠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결정적으로 보급에 문제가 있었어요. 1905년 1월에 리순왕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월에 함락되었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떠나면 되는데 떠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함대의 목표는 블라디보스크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리순항에 있는 제1함대를 보호하려고 발틱 함대가 출발해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여기를 보호하는 게 목표였는데 리순항 이미 일본군에 함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거기서 재정비를 해가지고 일본군과 싸우는 게 목표로 바뀐 거죠. 여기서 4개월 동안이나 발목이 잡힌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석탄 보급이었습니다. 당시는 배 연료가 석탄이었던 거죠. 세계 1차 대전 이후에는 연료가 석유로 바뀌는데 그 이전까지는 석탄이었단 말이죠. 중간중간에 석탄을 보급해주지 않으면 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석탄을 보급하기 위해서 석탄선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보급함 중에 석탄만 통째로 싣고 다니는 그런 배도 있었다는 거죠. 그 석탄은 중간중간에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마다가스카 섬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4개월 동안이나 머물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리순왕이 함락되었고 목표는 블라디보스토크였다는 겁니다. 지금 베트남의 캄남만까지 왔어요. 여기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함대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전투를 제대로 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결국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재정비를 하고 석탄 공급도 원활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일본군과 싸우는 게 목표입니다. 중간에 일본군과 싸우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캄난만에서 대만을 거쳐서 일본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야 되는데 길은 세 가지입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중간에 일본군 배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군 배를 만나지 않고 싸움을 하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 이란은 스시마 해협으로 가는 최단 거리입니다. 두 번째 안은 일본 본토 남쪽을 멀리 우회를 해가지고 혼슈하고 홋카이도 사이에 스가루 해협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게 2안. 3안은 일본 남쪽을 거쳐서 저 멀리 홋카이도 북쪽으로 가서 사할린 사이에 있는 소와 해협을 거쳐서 멀리 돌아가는 사만. 이란이한 사만이 있어요. 어디로 갈 것이냐? 사실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는 게 목표거든요. 중간에 어떤 손실 없이 가야 되는 게 목표인데 문제는 이 발틱 함대들이 보급이 부족합니다. 석탄도 많이 싣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결론은 제1안 가장 빠른 최단거리 스시마해협을 가는 게 결정이 되죠. 일본 입장에서도 길은 분명히 세 개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란, 이안, 사만 중에 어디로 러시아 함대가 올 것이냐. 이걸 예측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일본군도 배를 나눠서 이 각각의 해협을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 군데를 정해야 되는데 일본군의 판단도 여기였습니다. 분명히 러시아 함대는 여기를 지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러시아 함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함선이 당시에 밤에 스시마 해협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안개가 좌우가 꼈고 이런 상황에 러시아 함대는 일렬로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한 일본 함선은 여기를 지키고 있었죠. 일본 함대는 한반도 남해안에 있다가 러시아 발트 함대가 일렬로 지나갈 때 횡으로 지나가서 여기서 대포를 쏘게 됩니다. 원래 전함 대포가 좌우 측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앞을 보고 있으면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을 보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발트 함대는 일렬로 가고 있었고 일본군 함대는 옆으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대포를 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발틱 함대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 알고 발틱 함대와 스시마 해협에서 싸우게 되었고 여기서 러시아 함대는 분산이 되었고 이렇게 분산되면 거의 조준석이 가능한 거죠. 일본 군대가 쫓아가면서 하나하나 함선을 잡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함대가 패전을 하게 되는데요. 막대한 피해를 입죠. 격침이 16척이 되었는데 전함이 7척 중에 6척이 격침이 되었고 자침 5척, 자침되었다는 거죠. 스스로 가라앉은 것, 나포가 6척, 중립국으로 도피한 것,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도망간 그런 배도 6척이 있었고요. 자국항에 도착한 것은 3척뿐이었다고 하는 거죠. 블라디보스토크로 도착한 건 3척뿐이었고 승무원이 4,800명이 전사했고 포로가 6천 명 했다는 거죠. 거의 10,000명이 넘는 손실이 발생을 한 거죠. 그에 비해서 일본은 침몰이 3척, 그것도 아주 작은 배가 3척이 침몰이 되었고 승무원은 117명 전사, 부상 583명. 이 전과를 보면 완전히 압도적인 러시아의 패배, 일본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러시아가 이 극동을 그들의 욕심을 가지기에는 여러 가지가 취약했고 일본군은 이 싸움에서 전투 의지가 확실했고 이 한반도를 먹기 위한 욕심에서 이 러시아의 군대를 이기려고 하는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이 러시아를 압도했기 때문에 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함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당분간 극동에서 영향력을 접어야 됐습니다. 발틱 함대가 반 이상이 손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꽤 오랫동안의 시간이 걸렸고 극동에서 뭔가를 자리 잡으려면 함대를 재건하려면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시베리아를 건너오기엔 너무 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베리아 철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1940년 이후에나 가서 이 극동 함대를 재구축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 결과적으로 일본은 러시아를 물리치는 바람에 이 극동 지방에서 적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만주를 점령하라고 한반도를 점령하고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